분산 에너지가 어떤 건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대규모 발전 설비를 통해서 생산된 전력을 네. 변전하고 송전 설비를 이용해서 각 지역에 보내는 네. 국가 단위의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분산 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 수요가 발생한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서 네. 사용하는 지역 단위의 에너지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 분산 에너지 도입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전 세계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탄소 중립이라든지 RE100 등의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높여가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넓은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어서 여기 네. 태양광, 여기 풍력 이런 식으로 이 송배전 설비를 추가 설치를 하는 게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중앙 집중형 전력 공급 체계에서는 고압 송전망 설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환경 문제, 환경을 훼손한다거나 네네. 또 지역 주민들이 반대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일정 지역 내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소비하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것이 궁금한 요즘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것 강주한입니다.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전력시장 개선 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간 직접 전력 거래 확대,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 분산 에너지 특별법에 따른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소개됐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6월부터 실행 예정인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확대될 분산 에너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에너지 자급자족을 꿈꾸는 분산 에너지에 대해 소개해 주실 오늘의 전문가분은요. 국립과천과학관의 최민수 연구사님입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연구사님과 한 2년 전쯤에 모래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연구사님 2년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2년 사이에는 뭐 별다른 일보다는 지금 네. 현재 제가 과학관에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에너지 전문가로. 예, 1년에 한 뭐 10억에서 12억 정도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굉장한 돈을 움직이시는. 네. 하지만 뭐 제 돈은 아니니까. 네. 뭐 제가 오늘은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만큼 또 분산 에너지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또 연구사님을 불렀는데 네. 분산 에너지라는 것이 뭐 일정한 에너지를 나눠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새롭게 등장한 에너지 원인 건지 좀 궁금한데 분산 에너지가 어떤 건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대규모 발전 설비를 통해서 생산된 전력을 네. 변전하고 송전 설비를 이용해서 각 지역에 보내는 네. 국가 단위의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분산 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 수요가 발생한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서 네. 사용하는 지역 단위의 에너지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경우에는 어느 한 지역에서 갑자기 수요가 확 늘어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공급이 확 늘어나게 되면 전체 전력망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때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데 분산 에너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수요와 공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에너지를 나눠 쓰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등장한 에너지원도 아니고 지역 단위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한다. 네. 이것이 분산 에너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기존의 에너지 공급 방식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산 에너지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분산 에너지 도입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전력 수요의 증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기반이 이 전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 네네.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날씨가 갑자기 춥다거나 따뜻하다거나 아니면 신도시가 새로 생긴다거나 새로운 공장, 새로운 산업이 시작될 때마다 전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네네. 하고 있다는 거죠. 산업 분야에 예를 들게 되면 최근 아주 핫한 기술이죠.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필수로 하게 됩니다. 네네. 23년 12월 3일자 전자신문 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적용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율이 기존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3.3배나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엄청 크네요. 예, 28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연평균 증가율을 보게 되면 네. 11%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AI 서버를 적용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6에서 36%까지의 증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23년 9월 기준 147개의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이는 이제 계약 전력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을 미리 하게 되는데 네네. 1.9 기가와트 정도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형 원전 네네. 한 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량이 1.4 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한 기가 생산할 수 있는 양과 맞먹는 수준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23년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이. 많은 양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네. 이처럼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전력 수요의 증가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건 전력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발전소만 더 짓는 게 아니라 전력 개통, 즉 발전소, 변전소 그리고 송전 설비까지 지속적으로 건설해야 된다라는 결과로 연결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후 위기입니다. 네. 전 세계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탄소 중립이라든지 알리백 등의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알리백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다는 협약이고 네. 2030년까지는 60%를 그리고 2050년까지는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연간 전력 소비량이 100기가와트 이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글로벌 위상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알리백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100% 달성을 위해서 다른 기업에서 구매하는 제품, 우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기업에서 구매하는 제품에도 알리백 충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내가 알리백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참여 기업과 연관이 있으면 나도 그 알리백을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높여가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생에너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전력 수요의 증가,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재생에너지의 사용, 당위성으로 인해서 새롭게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소 등을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해야 되는데 네. 재생에너지는 기상 의존도가 너무 높고 자체적인 발생량 조절이 어려워가지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원별 전력 수급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네. 일단 저렴한 가격에 발전량을 변동 없이 쭉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한 원자력 발전하고 석탄 화력 발전이 네. 전체 발전량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꾸준히 유지를 해줄 수 있는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기저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분의 1은 긴급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LNG 화력 발전이나 양수 발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네네. 첨두부하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당일 일조량 그리고 풍량에 따라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해야 되는 기저부하를 담당하지를 못합니다.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서는 전력 공급에 급작스러운 변동이 일어나면 전력 개통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하게 되면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전력 개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대규모 전력 개통의 설치가 어렵다라는 점인데요. 전력 개통이라는 것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그리고 전압을 높이고 낮추는 변전소, 그리고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 시설을 이야기하는데 네네. 이런 시설을 신규로 설치한다라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넓은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어서 여기 네. 태양광, 여기 풍력 이런 식으로 이 송배전 설비를 추가 설치를 하는 게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중앙집중형 전력 공급 체계에서는 고압 송전망 설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환경 문제, 환경을 훼손한다거나 네네. 또 지역 주민들이 반대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신설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설치가 좀 쉽지 않죠.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전기를 전선에 쭉 연결해서 아주 먼 곳까지 보내게 되면 네네. 이 전선 자체에
저항에 의해서 전기가 사라지는 그렇죠. 네. 열심히 생산을 했는데 그렇죠. 보내는 과정에서 그냥 네. 저절로 사라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장거리 송전 같은 경우에 아무리 전압을 높인다고 해도 일정량 이상이 되게 되면 저항에 의한 손실도 발생을 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일정 지역 내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소비하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러면은 또 떠오르는 궁금증이 지역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지역은 수요가 많은 지역도 있을 거고 어떤 지역은 또 공급이 많은 지역도 있을 건데 이 모든 지역에 수요와 공급을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이 지역별 편차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편차를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발전원별 발전소 입지를 살펴보게 되면 석탄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입 석탄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석탄과 냉각수 공급이 원활한 바닷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아시는 수력 발전소의 경우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산지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산지를 중심으로. 하지만 전력 수요는 인구 분포와 산업의 입지에 따라서 수도권과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들은 전국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관리가 쉽지 않고 기상 상황하고 시간, 계절에 따라서 전력 생산이 변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쵸. 작년 23년 봄 같은 경우에는 기상 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는 줄어들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니까 뭘 따로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풍기를 틀 필요도 엄청 없고. 춥거나 엄청 더워야지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날씨면 태양광은 발전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량이 너무 늘어서 출력 제한 조치, 즉 발전 중단이 발동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재성의 에너지가 주를 이루게 되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 지역 편차하고 발전원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시간 수요 반응, 그리고 에너지 저장 기술, 그리고 소규모 발전 시설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일단 수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전력 양계라고 해서 우리 집 앞에 그 전력 양계가 돌아가잖아요. 돌아간 만큼 전기세를 내게 되는데 스마트 전력 양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양방향 통신으로 인해서 지역의 전력 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고 현재의 요금 수준 이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게 되고요. 소비자가 스스로 이 전력 사용 패턴을 맞춰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수요가 높아지면은 전기요금도 이렇게 올라가고 높아지죠. 그러면은 전기요금이 올라갔으니까 내가 수요를 줄여야겠구나. 내가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그렇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에너지 저장 기술인데요. 수요가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것을 다른 형태로 저장을 하자. 그리고 필요할 땐 이 저장된 에너지를 다시 사용하자. 이렇게 하는 개념인데요. 대표적으로는 P2G, Power to Gas 하고 V2G, Vehicle to Grid 하고 P2H, Power to Heat로 대표될 수가 있겠습니다. P2G는 Power to Gas는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메탄가스나 수소가스로 바꿔서 저장을 하자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수소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물을 전기 분해하면 뭐가 되죠? 수소랑 산소가 되죠. 수소와 산소가 되죠. 산소는 우리가 그냥 숨 쉬는 데 사용을 하면 되고 여기서 부생되는 수소를 따로 저장을 해놓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다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V2G, Vehicle to Grid 같은 경우에는 가정과 산업체에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보급되겠죠. 이런 전기 운송 수단들을 충분히 충전해 뒀다가 전력 소비가 증가할 때 여기에 들어있는 배터리를 다시 우리 전력망에 연결을 해서 전력으로 사용을 하자. 아까 전기차에 있는 전기를 빼서 우리가 필요할 때 쓰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하자는 겁니다. 분행을 하거나 아니면 전기로 쓰거나. 아까 그거 하나도 다 소규모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거군요. 우리가 이동식 배터리, 그 충전 배터리를 많이 갖고 다니는 것처럼 큰 사이즈의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좀 활용을 하겠다. 다음 P2H는 Power to Heat라고 해가지고 과생산된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는 겁니다. 이 끓인 물을 축열조에
즉 이제 뭐 큰 보온통 같은 거가 되겠죠. 네네. 거기에 넣어놓고 보관을 하다가 네. 난방용으로 쓰자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어디서 같은데? 많이 들어본 거죠. 전에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나중에 여기 띄워주실 거예요. 예전에 모래 배터리처럼 모래 배터리 요즘 과학에서 소개를 했었거든요. 모래 네네. 배터리처럼 모래를 네. 가열시켰다가 모래는 가열되면 천천히 식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 천천히 식는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열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난방용으로 맞아요. 그때도 그렇게 사용을 썼었죠. 이런 방식의 것들이 바로 에너지 저장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또 직접적으로는 ESS라고 해서 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처럼 배터리를 아예 통째로 갖다 놓고 필요할 때는 충전을 하고 우리가 전력이 필요할 땐 다시 방전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지형적인 제약이 있을 수는 있는데 상부의 저수지와 하부의 저수지로 구성되어 있는 양수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가 남을 때에는 모터를 돌려서 아래에 있는 물을 상부 저수지로 올려서 보관을 하다가 끌어올리고 전기가 필요할 때는 수력 발전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에너지 저장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규모 발전 시설의 통합은 아까 재생에너지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흩어져 있는 소규모 시설들을 인공지능과 ICT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자라고 네네. 하는 것인데요. 통합관리 시스템은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최적화해서 전력망의 효율성 그리고 신뢰도를 높이게 되는데 소규모 발전들을 하나 모아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하나의 큰 발전소처럼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 발전소라고 하게 되는데 Virtual Power Plant라고 해서 VPP라고 부릅니다. 이 통합 발전소는 분산된 에너지원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네. 얼마만큼 발전되고 있느냐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하고 많이 발전되는 곳은 제어를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예측을 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공급과 수요를 최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이제 인공지능도 이제 뭐 몇 월에 언제는 수요량이 늘더라 그렇죠. 아니면 또 공급량이 늘더라 이런 것들을 예측해가지고 미리 딱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수요가 늘었을 때 이렇게 분배해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게 통합발전소 거기에 개념. 날씨 자료와 기상 정보 등까지 넣게 되면 더 확실한 최적화된 자료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겠군요. 네, 지역별 편차가 그래도 조금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그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예능에서 프로 불참러라는 말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빠지는 데가 없는 프로 참석러라는 별명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인공지능을 비롯한 ICT 기술의 활용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예측으로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뭐 아직 좀 감이 잡히지는 않지만 분산 에너지라는 이제 새로운 정책이 확대되게 되면은 우리 삶이 좀 어떻게 변화될지가 좀 궁금한데 예상되는 변화 무엇이 있을까요? 분산 에너지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전력 수요 공급 포화, 즉 개통 포화 지역에 대규모 전력 소비자가 새롭게 입주를 하게 되는 경우 전력 개통 영향 평가서를 결과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대규모 전력 소비자가 전력 개통 영향 평가를 통과하고 미리 전기 사용 예정 통지를 해야 수도권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분산 에너지법은 송배전 비용 등을 감안해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대규모 발전소나 변전소 그리고 송전시설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역 내 소비보다 타 지역으로의 공급이 더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적게 내고 반대로 지역 내 전력 수요를 외부 지역에서 끌어다만 쓰는 데 의지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더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자급률이 떨어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 추가적인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으면 타 지역에서 전력을 계속적으로 수급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더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이나 주거 등 모든 사회시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지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지역 불균형이 앞으로는 기존 사업, 특히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첨단 사업의 경우 전기요금을 고려해갖고 타 지역으로 이전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미 전력 수요가 포화 상태인 수도권에는 신규 사업이나 신도시 등이 분산 에너지법에 따른 규제로 인해서 새롭게 입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력 수급이 가능한 지역이 입지를 선택하는 최우선 조건이 될 것이고, 즉 분산 에너지 확대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분산되는 것과 더불어 지역의 균형 발전까지 파급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효율적 분배, 뭐 자원의 집중으로 발생하는 뭐 사회적 비용 같은 문제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풀어야 할 과제였는데 이전에는 뭐 사실 기관 이전이나 아니면 뭐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식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좀 도모를 했다면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게 굉장히 참신하고 색다른 접근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재생에너지 확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그다음에 지역균형 발전까지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을지 새로운 에너지의 바람을 함께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흩어져야 사는 분산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최민수 연구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요즘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